안녕하십니까.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2022년 과연 우리에게 어떤 트렌드, 어떤 기회가 있을지 지금쯤 우리가 관심 가질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2022년에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 내용들입니다. 뉴노멀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쓰는 말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행어가 된 말이죠. 이 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 썼을 때가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을 때 더 이상 과거의 경제 기조는 안 되겠다. 성장, 금리, 고용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해서 그때 나왔던 말이죠. 2012년에 굉장히 많이 썼던 말입니다. 이 말을 팬데믹 이후에 다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보건건강약제, 물론 악재는 맞습니다만 산업적인 측면, 변화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다양한 호재, 악재 섞여 있는 기간인 건 거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를 할 건가. 2022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찬 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희망보다 불안감, 위기감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뉴노멀은 일방통행 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 다 기다렸다가 못 따라오는 기업들 다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빨리 가는데 새로운 변화 과감하게 가는데 못 따라오면 어쩔 수 없어 이런 느낌입니다. 세상에 갑자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 중에서 이런 것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일자리의 변화.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타면 전기차 때문에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전기차 공장에서 이런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때 생산직이 한 반쯤 없어질 거다라고 봤는데 막상 최근에 만들어지는 전기차 전용 공장에 가니까 거의 90% 정도 없어질 느낌도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에 가까운 시설들이 자꾸 들어서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공장들이 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이제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보호법, 처벌법, 재해 현장,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생겼을 때 처벌하는 제도가 하나 생겼죠. 작년에 통과가 돼서 이제 2022년 실효가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나? 원래 이 법의 목적은 산업 현장, 재해를 줄이자, 사람을 좀 보호하자 이거였는데 요즘 건설 현장에 로봇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파트 질 때 미장, 요즘 로봇이 하고요. 아파트 외벽 칠하는 거 로봇이 합니다. 원래 의도와 달리 일자리가 줄어드는, 로봇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요즘 카페 가거나 식당 가면 서빙하는 로봇 많이 보죠.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부여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로봇이 카페에 있더라고요. 대도시뿐이 아닙니다. 소도시에서도 이제 얼마든지 카페에는 로봇을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역할을 로봇이 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거죠. 그뿐입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간병 로봇도 있습니다. 노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일본이죠. 이러다 보니까 간병을 위해서 로봇들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이미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얘기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로봇 택시, 운전자 없이 로봇이 자율주행하는 건 거죠. 로봇 택시를 상용하는 시점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모빌라이라는 회사는 자율주행 차에서 굉장히 앞선 회사인데 내년부터 독일에서, 미넨에서 운행하겠다는 겁니다. 남의 나라 회사까지 갈 필요 없이 현대자동차. 2023년이면 미국에서, 그리고 2024년이면 한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운행을. 로봇택시입니다. 아주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현실의 얘기고요. 이미 우리가 아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먼저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도 많죠. 로봇이 운전을 한다, 이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 이게 아니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녔을 때 자동차라는 공간은 뭐 하는 공간이겠습니까? 컨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 회사들 파트너 중에 OTT 회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건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의 컨텐츠, 문화와 예술 관련된 컨텐츠를 어디에 보내줄 건가? 자동차라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향후의 시장으로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모빌리티, 우리랑 상관없어가 아닌 건 거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술, 수많은 산업은 잘 들여다보면 우리랑 다 상관이 있어집니다. 테슬라가 지난 10월부터 미국 텍사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 서비스 중에 하나가요.
운전하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운전 습관,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이 운전 얼마나 안전하게 잘하냐, 이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이제까지 보험은 나이, 성별, 작년에 사고 언제 냈나 이런 거 가지고 했잖아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 사고는 분명히 나지 않았지만 남 사고 나게끔 아주 운전 험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고속도로에서도 막 끼어들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존 보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근데 실시간 운전 데이터가 자동차에서 계속 확보가 된다면, 즉 자동차가 모빌리티 기반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해 줄 수 있다면 그럼 보험이 바뀔 수밖에 없죠. 보험만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자동차 이용하는 다양한 행동들이 바뀌겠죠. 우리는 기술을 늘상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기술 자체가 주목할 게 아니고요. 그 기술이 바꿀 우리의 욕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욕망을 더 만들어낼 거고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어질 거고 우리의 문화와 콘텐츠 소비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 건지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로봇과 자동화, 자율주행, 팬데믹 기간 동안 굉장히 성장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삼성하고 LG 로봇 사업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 시장 들어와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인력도 엄청 늘었고요. 투자 비용 엄청 늘었습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자율주행 관련되어서 기술도 진전했지만 법 제도의 진전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준 건 보건건강, 낙제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다양한 산업의 가속화를 시켜줬는데 이런 산업이 가속화되었을 때 과연 콘텐츠와 문화는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 이 숙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시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팬데믹의 가장 큰 의미는 가속화입니다. 세상을 빨리 바꾼 겁니다. 역사상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동시다발적으로 가속화시킨 그런 경우가 없었죠. 가속화가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가장 앞줄에 서 있고 가장 선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기업에겐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뒷줄,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기회는커녕 위기만 엄청 가중됩니다. 전 세계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렵다 한 사람 되게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 그들의 재산은 말도 안 되게 늘었습니다. 수많은 변화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요. 그 변화 중에서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캐스퍼라는 자동차. 이쁘고 작은 경차가 굉장히 비싸다. 이게 핵심이 아니죠. 이 자동차의 핵심은 100% 온라인으로만 판단 사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21년에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장 잘했다 이거는 경영의 관점입니다. 이 선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위기로 바라보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100% 온라인으로 차를 판단 사실은 영업사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제까지 이런 시도를 현대차가 안 해봤겠습니까? 하지만 영업 조직의 반대 때문에 계속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가능해졌죠. 이런 변화들이 한번 넘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단계는 거침없어질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변화가 언젠간 되겠지 이런 느낌인 게 굉장히 많았고 저항하다 보면 막히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어려워지겠죠. 자동차도 온라인으로 파는 시대인데 신발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 나이키가 D2C라고 그래서요. 직접 판매죠. 이제까지는 유통을 거쳐서 팔았잖아요.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다 유통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없애고 직접 온라인으로 파는 D2C 이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거 그냥 가만히 온라인으로 웹사이트 하나 만들었다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나이키가 그동안 컨텐츠 회사, 데이터 분석하는 회사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나이키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기대하는 거 뭐겠습니까? 세상이 바뀐 겁니다. 바뀌면 그 바뀐 거에 따라서 새로운 욕망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 욕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우리의 숙제가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준 거죠. 가장 큰 변화가 보건 건강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과 연결되는 방식의 변화가 생긴 거죠. 사람과 만나는 방식의 변화. 결국 이 만나는 방식이 우리의 욕망도 바꾸고 콘텐츠와 소비 많은 걸 바꿀 겁니다. 만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크게 관심 가진 게 메타버스죠. 요즘 금융사들이 메타버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건 KB금융에서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회의도 하고 또 고객들이 이 속에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자꾸 만듭니다. 왜 그럼 금융사가 이렇게 이 회사 말고도 수많은 금융사가 다 메타버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메타버스를 왜 좋아할까요?
이거 불안감 때문입니다. 절박함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전체 은행에서 처리된 업무 중에서 은행 창구에서 처리된 비중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7%쯤입니다. 7%의 사람들만 은행 창구에서 일을 봤어요. 은행 창구의 역할이 사라지는 건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가상 공간 속에서 새로운 은행 창구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메타버스라는 서비스 자체가 금융 입장에선 오프라인의 새로운 대체제라고 계속 보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일까지 생기겠습니까? 이거 에스파라는 걸그룹이죠. 걸그룹이 KB금융의 모델인데요. 저 같이 광고 찍은 저 남성분이 누구냐? KB은행장님이세요. 이런 느낌으로 왜 찍었을까?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에서의 관계를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이런 것까지 하겠습니까? 물론 이 광고에 있어서도 시선은 호불호가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이 은행이 갖고 있는 절박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에스파는 4인조 걸그룹이죠. 근데 4인조라고 그랬는데 화면 보시면 8명이 자꾸 서 있어요. 왜? 넷은 사람인데 넷은 아바타거든요. 가상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사람은 현실에서 돈 벌고 가상의 아바타 넷은 가상 세계에서도 돈 벌 수 있는 건 거죠. 점점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에 들어왔어요. 팬데믹 이전까지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사람들이 그다지 잘 몰랐었어요. 이 말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현실에 스며드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팬데믹이 되니까 확 진전됐죠. 우리가 사람 만나는 방식, 이 방식의 변화가 생기니까 이 시장도 뜬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이 뜨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휴먼, 가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이 가상의 사람들, 이 아바타의 주목 더 많이 하게 되는 건 거죠. 이런 걸그룹, 이런 연예인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는 진짜 사람하고 아바타하고 서로 둘이 같이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원래 아바타라고 하면 종속된 존재여서 동시에 둘이 무대에 서긴 어려웠다면 이건 종속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이래서 버추얼 빙, 독립적인 존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현실에 있는 옵션 정도가 아니고 현실과 가상이 하나의 동등한 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엔터테인먼트의 시도는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아마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저 아담, 98년입니다. 사이버거스 아담이 데뷔한 거. 저 당시에 사람들이 무턱대고 터무니없이 시작한 게 아니죠. 그때만 해도 가상현실이 됐건 메타버스의 환경들이 굉장히 빨리 올 줄 알았어요. 2000년대 초반이면 금방 올 줄 알았었어요. 근데 당시에 기술적인 상황들이 그걸 받쳐주지 못했던 건 거죠. 당시에 아담도 엔터테이너였죠. 광고도 찍고 음반도 데뷔하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지만 현실에서 돈 버는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의 원조는 1996년 일본에서 있었죠. 이건 전 세계가 90년대 중반 후반 때 21세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빨리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단 빨리 못 바뀌었죠. 이게 지금 바뀐 겁니다. 최근 들어선 이런 디지털 휴먼들이 광고를 찍어도 아무도 놀라지 않잖아요. 옛날에 저런 걸 찍었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반응이 저거 사람 아닌데? 특히나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사람도 아닌 게 광고를 찍네 포커스를 줄 거예요. 근데 지금 10대, 20대들은 광고 모델이 사람이건 아니건 뭔 상관이에요. 그 광고 자체가 매력적이면 오케이. 당연히 이런 디지털 휴먼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이들의 영향력 커지겠죠. 진짜 사람 모델은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가 있죠. 사고 종종 치니까. 근데 이런 디지털 휴먼은 그 역할이 없죠. 앞으로 문화, 콘텐츠 쪽에서 이런 디지털 휴먼의 영역은 광고 모델뿐이 아니고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내에 로지가 있다면 미국에는 릴 미켈레, 훨씬 유명한 존재죠. 유명한 명품 브랜드하고 콜라보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하고 돈도 좀 많이 버는 모델입니다. 이런 걸 진짜 가짜 더 이상 따지지 않죠. 10대, 20대들은 왜 이렇게 메타버스에도 잘 몰입하고 디지털 휴먼도 잘 몰입할 수 있느냐? 그들은 이미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세계관 놀이라고 있잖아요. 세계관 놀이는 엄밀히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따 치고 하는 거예요. 가령 저 김갑생 할머니 김, 500조짜리 회사 김갑생 할머니 김, 이런 회사가 만약 있다면 이런 회사의 본부장은 뭘 할까? 이런 느낌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세상에 500조짜리 김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걸 나이 든 사람들은 저거 가짜인데 이러고 받아들이고 10대, 20대들은 이미 그걸 전제를 수용한 다음에 시작하는 건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새로운 가상의 역할들을 더 흡수 잘하겠죠.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가상에 있지만 메타버스를 이루는 가상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 문화는 이미 현실에도 많이 있습니다. 10대, 20대들이 유독 메타버스에 강한 이유, 그들이 세계관으로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그 맥락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디지털 휴먼과 아바타도 그냥 신선한 볼거리, 재미거리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이젠 수많은 예술 영역, 문화 영역, 콘텐츠 영역에서 이걸 어떻게 적극 활용할 건가, 어떻게 콘텐츠로 이어 만들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수밖에 없고, 수많은 기업들, 콘텐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디지털 휴먼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까가 굉장히 큰 숙제가 이제 2020년에 더 되겠죠. 메타버스 공간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로블록스에 나이키가 저렇게 들어가 있죠. 로블록스 10대들이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10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나이키이기도 하고, 나이키가 적극적으로 D2C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에 대한 투자,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한 건 거죠. 이런 메타버스 가상 공간 속에서 신발도 보여주고 저기에 아바타들에게 신기고 입힐 옷과 신발도 삽니다. 진짜 사람들이 입고 신는 나이키 신발 옷보다도요, 가상세계 아바타한테 입히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 주목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습니다. 나이키가 됐건 아디다스가 됐건 심지어 구찌 같은 명품이 됐건, 왜 이렇게 로블록스 같은 데 들어가서 애들이 노는 이런 공간에서 자기 브랜드의 물건을 팔려고 애를 쓸까? 진짜 구찌를 위아래로 다 입으려면 굉장히 비싸겠죠. 하지만 자기 아바타가 구찌를 위아래로 다 입는 것, 이건 커피 한두 잔 값이면 되잖아요. 진짜 내가 다 입진 못해도 내 아바타한테는 입힐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자기가 구찌를 다 입는 사람이 가령 100명이면 아바타에게 구찌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은 100명보다 100배, 아니 1000배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이러니까 저 아바타 아이템의 가격이 싸도 시장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장을 다른 회사도 다 신경 쓰고 있죠. 포트나이트도 메타버스의 대표적 게임 플랫폼 중에 하나일 텐데요. 여기서도 아디다스건 슈프림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만한 수많은 브랜드가 다 여기 들어가서 작업하고 있죠.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애들 코 묻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하나 아이템이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왜 주목해야 되느냐? 이 시장의 가치를 포브스가 봤을 때는 내년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0조 됩니다. 되게 큰 시장이죠. 그리고 이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상당수는 어떤 기업이냐? 이미 유명한 기업이에요. 명품 브랜드들이 이런 시장에 굉장히 공들였던 이유가, 이런 시장은 입어보고 핏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브랜드가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명품 브랜드가 이미 한 10년 전부터 모바일 게임하고 게임 시장에 계속 들어가고 게임하고 콜라보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이 괜히 게임 재밌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10대, 20대가 가장 열심히 몰입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가 사실은 게임이고, 그 게임이 게임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아바타를 꾸미는, 입는 사업이 사실은 큰 거죠. 진짜 옷을 입히려면요, 우선 디자인한 다음에 공장에서 옷을 찍어야 됩니다. 옷 찍어낸 걸 계속 배송까지 시켜줘야 되겠죠. 물류비용 굉장히 들어갑니다. 근데 아바타는 옷 디자인하면 나머지는 없죠. 이러니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회사의 시장, 가상회사의 비즈니스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우리의 자산이라는 개념도 가상과 디지털 버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까지 과거의 사람들은 다 오프라인 현실에서 저작권이건 소유권이건 재산권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지금 시대는 디지털 기반으로 새롭게 컨텐츠도 만들고 거기서 재산 만들어지는 게 많죠. 이걸 과거의 방식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서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나오는 건 거죠. 마찬가지 이제 금융사들도, 이제까지의 금융사들은 현금, 금 이런 것만 취급했다면 앞으로는 취급할 게 점점 많아질 거죠. 사실은 NFT 쪽에서 미술계가 먼저 NFT에 반응을 했지만 NFT는 미술만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영역이 다 디지털로 근거를 남기잖아요. 요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대부분 다 디지털 작업입니다.
애초에 디지털 자체가 원본이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봐야 됩니다. 비플이라는 작가가 만든 저 그림, 자기가 만든 작품 5,000개를 묶어가지고 저걸 경매 NFT로 올렸더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왔죠. 저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NFT를 만들기만 하면 돈 번다고 자꾸 오해를 해서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NFT만 돈 버는 건 거죠. 그리고 지금은 초기 시장이라서 버블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버블을 다 깨고 나서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모든 컨텐츠의 원본 그리고 매력적인 컨텐츠가 되는 그 오리지널들의 가치는 계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현존 작가가 가진 작품 중에서 제일 비싼 첫 번째 작품이 제프 쿤스고 두 번째가 호큰이고 세 번째가 비플이에요. 이제까지 디지털 그래픽으로 아트하고 이런 거 이 가치가 과거에는 전통적인 오프라인의 저런 아트보단 훨씬 낮은 값으로 취급받았다면 이제 확실히 바뀐 건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머무는 시간도 온라인 비중이 점점 많아질 거잖아요. 내가 머무는 시간이 과거에는 오프라인이 압도적으로 있고 온라인은 옵션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반반쯤만 돼도 당연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영역에 대한 가치, 재산에 대한 개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계속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미 아주 오래된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컨텐츠에서 늘상 다뤄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우리는 늘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눈앞에 있는 것처럼 어울리고 싶었습니다. 증강현실, 메타버스의 환경들이 이미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 가능해진 시대가 되고 그럼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거기서 게임만 하고 노는 것만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그쪽으로 가는 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교육이 됐건 현실의 업무하는 오피스가 됐건 현실에서 우리가 사람 만나는 방식이 됐건 이런 쪽이 점점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팬데믹 시점 최근 1년간 국내 대기업의 계열사 중에서 신산업, 신사업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메타버스,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쪽입니다. 확실히 팬데믹이라는 기간이 어느 영역에 호재가 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하고 연결되지 않고 고립되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결은 필요한데 전통적인 방식의 연결이 안 되니까 새로운 방식의 연결, 가상에서의 연결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메타버스를 위한 얼라이언스를 만들어도 수많은 기업들이 참가해요. 이거 매주, 매달 단위로 숫자가 정말 늘어날 만큼 많이 참가합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부터 관련되는 컨텐츠 기업부터 관련되는 협회, 기관들 다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그냥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명제가 아니고 이미 현실에서 중요한 가치를 자꾸 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메타버스가 테마주로 기억하겠지만 이제는 컨텐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의 새로운 무대가 될 거라는 거, 그걸 우리가 주목할 시기가 이제 왔다는 겁니다. 팬데믹이 끝나도 위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마스크 벗는다, 팬데믹 끝나면 마스크 벗는다, 마스크 벗으면 위기가 끝, 이렇게 자꾸 공식을 생각하던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팬데믹 끝나도 위기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의 실체가 일자리도 줄어들고 자동화도 많아지고 그리고 경제 위기,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 탄소 절감이 초래하는 또 그린 인플레이션도 발생할 수 있는 건 거고 수많은 악재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우리의 불안감이 커질 때 우리는 뭘로 버티겠습니까? 뉴노멀이 제가 아까 일방통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서가는 기업, 선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 호재지만 그렇지 못한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버틸 어떤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 동기에 대한 키워드가 바로 베터노멀입니다. 뉴노멀이 일방통행 같은 거였다면 적어도 우리가 중간중간 브레이크 잡아가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한다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베터노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2022년에 우리가 뭘 더 주목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욕망들이 자꾸 나오고 어떤 콘텐츠가 자꾸 주목되는지 그 몇 가지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가드닝, 식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식물, 정원 가꾸는 거랑 콘텐츠 산업이 뭔 상관이야 싶겠죠. 하지만 LG전자가 지난 10월부터 팔고 있는 전자제품입니다. 싸지도 않습니다. 이거 비싼 물건입니다. 165만 원짜리인데요. 요즘 깎아서 한 149만 원까지도 팔아주는데 집에서 이 전자제품 가지고 채소, 꽃 키우는 겁니다. 아니 집에 그냥 흙 담아서 화분에 키우면 되지 싶겠지만 그래도 되죠. 근데 아파트에서 나고 자라는 사람, 한 번도 흙 만져본 적도 없고 뭘 키워본 적도 없는 사람, 이런 20, 30대 많죠. 바쁘고 그리고 월급은 좀 있고 소비 여력이 있고 바쁜데 이런 사람들 입장에선 집에 식물이 필요하면 직접 키우는 것보다 이런 도구가 있으면 더 좋겠다 싶겠죠. LG전자가 이 제품을 런칭한 겁니다. 2년 전쯤에 LG, 삼성 둘 다 이 제품을 만들어서 CES에서 보여줬는데요. LG는 이제 판매 적기라고 본 거 들어온 겁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식물과 자연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졌거든요. 이 이슈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SK는 중저가 가격대로 하고 있고요. 교원 같은 렌탈 회사는 더 낮은 가격대 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집에 녹지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식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계속 생겼는데요. 이걸 이렇게 가전사는 이 맥락으로 풉니다. 그러면 가전사만 푸느냐? 아니죠. 백화점도 풀어요. 백화점에서 2021년에 올해 리뉴얼된 백화점들 잘 기억해 보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여의도에 만든 현대백화점이잖아요. 저게 엄청 크고 멋지게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저 백화점 안에 3,400평짜리 실내 정원이 있어요. 백화점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공간 팔아서 먹고 사는 애들인데 3,400평에 풀과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저기에 매장을 입점받았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제까지 옥상에선 정원 만들었어요. 왜? 옥상은 노는 공간이니까. 근데 옥상이 아니고 실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기 말고도 올해 리뉴얼한 백화점에서 실내 정원, 실내에서 가드닝 카페, 가드닝 클래스, 가드닝 관련되는 시설 자꾸 만듭니다. 이거 전체 백화점에선 아직 요만큼밖에 안 바뀐 거예요. 2022년 더 많이 바뀔 겁니다. 어떤 트렌드가 됐건 흐름은요, 갑자기 한 번에 다 바뀌지 않습니다. 제일 앞서 있는 사람들의 욕망부터 건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일반 대중적 사람들, 이 사람들의 욕망으로 넘어갈 때가 시장이 제일 커요. 그때가 돈 벌 때입니다. 가전사 뛰어들었고 백화점 뛰어들었죠. 명품 브랜드도 뛰어들었습니다. 이들도 이미 봄만 되면 작년 올해 가드닝 룩이라고 그래서 정원에서 풀 뽑을 때 입으면 좋은 옷을 자꾸 만들어요. 아니 명품인데 비싸잖아요. 비싼 옷 입고 어디 흙 만지고 풀 뽑겠습니까? 근데 이런 스타일 룩이 계속 나옵니다. 아마 2022년 봄 되면 더 많이 나오겠죠. 옛날 사람들은 명품 사놓고 모셔뒀다면 지금 시대 사람들은 또 안 그러죠. 충분히 즐겨야 될 하나의 화두가 된 겁니다. 멋진 카페 가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는 거 이젠 그거 재미없죠. 그거 몇 년 동안 해봤잖아요. 이제 풀밭에 앉아서 화분에다 뭘 심고 이런 거 찍어야 되죠. 이때 좋은 옷 입어야 되는 건 거죠. 이게 명품만 시작한 게 아니죠. 원래 비싼 데서 시작하면 쭉 퍼져 내려가겠죠. 점점. 네이버 트렌드 이 트래픽에서 반려동물과 반려식물의 트래픽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반려동물의 관심사는 쭉 이어져요. 팬데믹 기간에도. 근데 반려식물이 팬데믹 이전보다 팬데믹이 되고 나니까 확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고립 많이 됐잖아요. 단절 많이 했고. 집에 오랫동안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있는 집은 아파트죠. 콘크리트 덩어리에 쭉 있는 거예요. 녹지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동물은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한번 받아들이면 책임질 게 많거든요. 근데 식물은 좀 다르죠. 식물 관련되는 시장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하고도 연결됩니다. 은퇴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30, 40대의 관심도예요. 이거는 30, 40대가 팬데믹이 되고 나니까 전원주택,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가드닝, 식물, 이 키워드로 저는 지금 가전사가 됐건 백화점이 됐건 패션 회사가 됐건 아니면 부동산 회사가 됐건 새로운 그 욕망에 부합하는 쪽의 맥락들이 자꾸 나오죠. 다큐에서도
이 가드닝, 정원 가꾸는 다큐들이 팬데믹 기간 중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예능입니다. 어떤 트렌드가 대중으로 넘어갈 때는 꼭 예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능에서 이 가드닝과 식물을 다루는 예능들이 2022년 확 많아질 겁니다. 이런 흐름도 계속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주목할 또 하나의 컨텐츠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비거니즘이에요. 비건 하면 먹는 거죠. 채식하는 겁니다. 근데 먹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저기 이즘 이런 게 붙으면 하나의 삶의 태도, 가치관입니다. 채식하는 사람이 고기가 맛없어서 채식하는 게 아니고요.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의 고기 키우는 환경 자체가 비윤리적인 거죠. 공장식 사육 이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걸 거부하다 보니까 채식으로 넘어가는 건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먹는 것만 바뀌겠습니까? 의식주가 다 바뀝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피 안 쓴다 그럴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가죽 옷 안 입는다 그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기업들이 대응해야 되겠죠. 그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에르메스가 비싼 가방 많이 만드는 회사잖아요. 에르메스의 버킨백, 캘리백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특히나 버킨백 같은 경우 소가죽이 아니고 악어 가죽으로 만드는 순간 한 5천만 원부터 시작하잖아요. 가격대가 한 1억까지도 가고. 근데 이 회사가 늘상 욕 먹었습니다. 악어 농장 직접 가지고 악어 키워서 그거 죽여가지고 가방 만들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욕을 먹었어도 에르메스는 그 시장 포기 안 하거든요. 엄청 비싸고 좋은 시장입니다. 그들 입장에선. 근데 그들이 이번에 이런 걸 합니다. 빅토리아 백은 이건 한 600만 원대 정도의 가방인데요. 이 가방의 가죽을 소가 아니고 버섯 균사체로 만든, 엄밀히 따지면 가짜 가죽이고 그 가짜가 인조는 인조인데 식물성 기반의 인조인 거죠. 그동안 우리가 인조 가죽 많이 알긴 했어도 플라스틱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면 환경에 안 좋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비건 레더라고 해서 식물성 가죽을 자꾸 만드는데 그걸 에르메스도 적용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좀 바뀌고 있어. 너무 뭐라 그러지 마. 이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점점 이 회사의 가방들에서 이 비건 레더들이 많아질 확률은 높아집니다. 구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찌는 아예 비건 레더를 가죽을 만들었어요. 자기네가 한 번 쓰려고 말 게 아니고 계속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미 스니커즈는 만들어놨고 가방, 옷 계속 이렇게 만들겠죠. 그리고 구찌는 독립된 개별 회사가 아니고 프랑스의 캐링이라는 회사에 소속된 브랜드인 거죠. 캐링이 갖고 있는 유명 명품 브랜드만 열 몇 개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 브랜드에서도 이런 가죽 쓸겠죠. 이런 변화가 벌써 생긴 겁니다. 고급 가죽을 가장 좋아하고 아꼈던 회사들이 명품이었잖아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였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뿐인가요? 자동차도 바뀌었습니다. 고급 가죽은 자동차도 좋아합니다. 비싼 차에는 꼭 좋은 가죽 들어가거든요. 근데 벤틀리가 100주년 기념 모델 만들면서 저기 들어갔던 가죽이 와인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포도 껍질, 포도 줄기 가지고 만든 가죽이에요. 포도 껍질은 안 쓸 거잖아요. 와인 제조 공장에서. 다 쓰레기로 남습니다. 거기에 섬유질 이걸 가지고 만든 겁니다. 어떤 회사는 버섯으로 만들고 어떤 회사는 와인 껍데기 만들고 또 누구는 파인애플 껍데기도 만들고 현대자동차의 사내 스타트업 중에 하나도 버섯 가지고 자동차 시트 만들잖아요. 이런 맥락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미래 테슬라 자동차는 비건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저분이 그렇게 비건스러운 사람도 아니잖아요. 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고 이게 지금 시대의 비즈니스의 방향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리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치는 거잖아요. 수선, 수리. 근데 고치는 것하고 럭셔리가 안 어울리죠. 그동안 명품 브랜드는 명품 가방 갖고 있는 사람들 혹시나 수선할 거 있으면 자기가 샀던 브랜드의 백화점에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몇 달 걸리죠. 사설 민간업자에게 갖다 주면 며칠 만에 금방 고쳐주는데 백화점 그 명품 브랜드에 갖다 주면 몇 달 걸립니다. 이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고쳐주긴 주는데 솔직히 고쳐주기 싫어. 그냥 새 거 사. 이런 느낌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랬던 명품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명품들이 나서가지고 고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은 에르메스인데요. 에르메스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은 피에르 알렉시스 듀마, 에르메스의 실세 같은 분이죠. 전체 아티스틱 디렉터이기도 하면서 이분이 럭셔리가 고칠 수 있는 게 럭셔리라고 얘기한 사람인데요. 이 얘기를 자꾸 떠들어요, 이 사람이. 하면서 이 얘기는 우리 할아버지가 있는데 자꾸 그러는데요. 이 사람 할아버지가 누구냐? 에르메스 4대 회장입니다.
이 사람 아버지는 누구냐? 5대 회장입니다. 이 사람 6대 회장 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크리에이티브가 좋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리페어라는 키워드를 계속 강조하는 건 이제 명품에서 적극적으로 고치는 비즈니스, 즉 새 거 만들어서 파는 것만 돈이 아니고 고치는 것도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은 중고차를 직접 팔죠. 벤츠나 BMW가 인증 중고차 시장 갖고 있잖아요. 그걸 자기네가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개별 중고차 없애지 그걸로 돈 벌었겠죠. 근데 직접 그걸 해야지 중고로 벤츠를 사건 중고로 BMW를 사도 다 그 돈이 그 회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맥락에 명품 브랜드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여기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건데요. 에르메스가 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화장품을 파는데 이 화장품 중에서 리필용도 같이 팔아요. 에르메스 화장품 비쌉니다. 비싼데 저 립스틱을 팔면서 립스틱의 리필 제품을 같이 팔아요. 아니 이제까지 명품, 비싼 명품하고 리필은 왠지 좀 안 어울렸잖아요. 리필을 사면 저 립스틱 케이스를 갖고 있는 채로 리필만 꽂아서 쓰면 되는 거니까 케이스를 새로 안 만들어도 되는 건 거죠. 이거 하나 아낀다고 지구에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만 이런 태도, 이런 메시지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파는 모든 물건에서 리필, 리페어 이 개념들이 계속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백화점이죠. 영국의 셀프리즈. 럭셔리 백화점으로 알려진 이 백화점에서 지금 파란색 멋진 이 부스가 뭐 하는 부스냐? 리페어 컨시어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수선 접수대 같은 거죠. 우리나라의 백화점에 수선 접수 코너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봤자 지하 2층 화장실 옆 같은 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바뀐 건 거죠. 수선을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백화점은 새 거 파는 데가 백화점이잖아요. 근데 이 백화점은 리페어도 강조하고 리셀도 강조해요. 소비자가 가진 물건 되파는 사람들 있을 텐데 그러면 딴 데 가서 팔지 말고 우리한테 팔아라. 만약에 당근마켓에서 팔면 그 당근마켓이 이득인 건 거지 그 명품 브랜드가 이득인 건 없잖아요. 거기 하지 말고 우리 백화점 안에서 해라. 왜냐? 비싼 물건일수록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의심스럽잖아요. 중고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매개하고 있으니 확실히 진짜 확실히 가르쳐줄게. 이런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중고시장. 옛날 사람들은 중고를 돈을 아낀다라고 생각했어요. 중고의 의미를. 지금 시대 사람들의 중고는 돈을 아끼는 의미보다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치 그리고 새로 만들지 않으니까 이게 자원 절감, 에너지 절감, 탄소 절감, 환경이 이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소비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자꾸 생겨요. 점점 빌려 쓰고 중고로 쓰고 고쳐 쓰고 이런 맥락들, 이런 맥락이 커지니까 이제 기업들이 아예 물건 파는 게 전문이었던 기업들조차도 이 방향으로 선회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의 변화가 자꾸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고 의류 시장, 전 세계에서 중고 의류 시장이 계속 커져갑니다. 명품 브랜드도 자꾸 여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들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리페어도 그렇고요. 아까 비거니즘도 그렇고 그리고 가드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맥락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것과 관계되어서 기업들이 만들어야 될 컨텐츠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기업들은 이제까지 해왔던 활동과 달리 새로운 맥락들이 계속 필요해졌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맥락으로 소비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여기에 다 뛰어들고 여기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이 이미 그만큼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은 사람들이 욕망하지 않는 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욕망해야지 돈이 되는 거니까. 기업들이 움직이고 사람들마저 움직인다면 그러면 물건 파는 시장 말고도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욕망들이 다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건, 예술이건, 컨텐츠건 모든 영역에서 그 방향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2022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위기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굉장히 가혹한 위기들이 많은 해고요. 반대로 그 위기를 대응하는 사람들의 태도, 어떻게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자기의 중심점을 잡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베터 노멀에 대한 욕망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고요. 그런 쪽에 대한 컨텐츠, 그런 쪽에 대한 예술 소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색 코뿔소라는 말이 있는데요.
코뿔소가 저기 멀리 있으면 얘가 색깔도 회색이고 해서 흐리멍텅 멀리 있으면 얘가 다가와봤자 얼마나 빨리 다가오겠어?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빨리 다가오죠. 위기라는 게 멀찌감치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가까이 다가오면 대응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환경들, 수많은 위기 상황들, 이걸 2022년에 굉장히 많이 인식하게 될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맥락을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위기와 연관되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가진 욕망들이 다 바뀌어서 IT가 주도하는 새로운 컨텐츠와 문화예술 흐름들도 하나 주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욕망들이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그 욕망이 우리의 일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소화하시면 아무래도 새로운 기회들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2022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용석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운영됨에 따라 참가자분들의 사전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이전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된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메타버스 가상세계에 대한 부가가치가 유지되거나 폭발적인 성장 가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완전한 옛날로 돌아간다 이상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가 살아온 이 현실이 우리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우리는 2019년이 기준점이 아니에요. 2021, 2022 살아가는 이 현재가 계속 기준점이에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조차도 쿠팡 이용하고 쓱배송 이용하세요. 그분들이 옛날에 이용 안 했잖아요, 그런 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조차도 메타버스 공간을 이해하고 관심 가진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일상의 기준점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설령 벗더라도 우리가 사람들하고 마음껏 어울리더라도 메타버스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는 공간이 메타버스잖아요. 현실 세계 우리가 모든 거 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왜 하필 게임이 초반에 득세냐? 장기적으로는 게임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계속 나올 건데 왜 초반에는 게임이냐? 현실에서 못하는 걸 가장 직접적으로 하게 해주는 게 게임이잖아요. 현실에서 못하는 거 막 전쟁도 하고 우주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진 욕망에 부합하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도 오히려 이 시장은 더 커질 거고, 어찌 보면 팬데믹 기간 중에는 이 시장을 버블처럼 바라봤어요. 이 시장 자체가 초보 단계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큰 걸 기대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안정화되겠죠. 현실적인 명제로 좀 바라보기 시작할 겁니다. 보통 비즈니스의 기회들은 초반에 버블일 때는 거기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기회일지 모르겠지만 산업 전체로 보자면 이게 안정화됐을 때 큰 시장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메타버스 시장은 더 안정화되고 더 커질 거고, 그리고 메타버스는 우리가 지금 지난 한 10여 년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한 개만 꼽자면 아마 스마트폰, 모바일이었을 거예요. 모바일이 지금 10여 년간 우리의 콘텐츠건 문학을 다 바꿨어요. 그거에 버금갈 만큼의 영향력이 메타버스 시장이 안정화되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